김은정의 아들에게서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여기가 당신의 새 집이에요 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내 여행 가방을 양로원 문 앞에 내려놓았다. 프로들이 당신을 돌봐드릴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들이 내려놓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아내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무언의 감정을 유지한 채로 무게를 느끼며 걸어갔다. 그리고 관리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 있던 원장은 두려움에 휩싸인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내 아들은 아직 자신이 인생에서 방금 저지른 가장 큰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이고요. 오늘 제 생일은 78세가 되었네요. 오늘 아침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 수백 번의 날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보냈고 부서진 피아노처럼 들리는 관절의 통증에 몸을 맡긴 채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따뜻한 실내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찻잔에는 딱 한 줄기 금이가 있었는데 그 찻잔은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선물해 준 것이었죠. 작은 상자 안에는 그때 쓴 어린 송을시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에게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찻잔을 바라보며 그때의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했죠. 오전 10시경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그들이 온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 도진과 며느리 수진이 방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문을 열자 내가 키웠던 큰 키에 품이 있는 옷차림의 도진이 서 있었어요. 완벽하게 맞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옆에는 늘 단정한 수진이 있었어요. 그녀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완벽했고 입계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도진이 힘차게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은정 어머니의 기념일을 축하드려요. 수진도 볼에 입맞춤하며 말했죠. 그녀의 향기는 너무 선명해서 내 낡은 아파트의 아늑함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부엌으로 초대하고 꽃을 꽃병에 꽂고 차를 따랐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앉았어요. 나는 그 시선을 잘 알았어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내 오래된 커튼, 낡은 마룻바닥,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어쩌면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용히 몇 분간 날씨 얘기를 나눈 뒤 도진이 시작했어요. 어떤 선물인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쉬고 지내셨으면 해서요. 수진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신선한 공기, 자연, 그리고 돌봄이 마련된 좋은 곳이에요. 나는 놀라며 물었죠. 요양원인가요?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20년 전이에요. 그런 종류예요. 도진의 대답은 불확실했고 그의 눈은 내 시선을 피했어요. 짐을 잘 챙겨 어머니. 선어 주치로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 내게 경각심을 주었어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부했죠. 이건 깜짝 선물이니까요. 나는 옷을 정리하며 차분히 방으로 갔어요. 침실에서 그들의 낮은 목소리 대화를 들었어요. 아직 모르는 듯해요. 중요한 것은 데려가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건 이미 결정됐어요. 도진이 답했죠.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문제라고? 결국 내가 그들에게 문제였군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순간 어떤 반항심이 생기려고 했지만 그건 헛된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단지 움직여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야 할 침묵의 객체. 나는 침대에 앉아 잠시 가볍게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내 운명을 이미 결정했어요. 내 역할은 수동적인 대상이었어요. 나는 거실로 나가 그들에게 말없이 여행 가방을 건넸고 도지는 잘했어요, 어머니. 갑시다 라고 말하며 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그들의 반짝이는 검은 SUV에 올랐고 나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들을 지켜봤어요. 내 인생이 내 눈앞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도시는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고 아이를 키우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에서 잘려나간 채로 한 방향으로만 끌려가는 듯했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숨 막힐 듯 짓눌렀어요. 수지는 앞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무심한 듯 보였고 도진은 조용히 운전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도진이 입을 열었죠. 엄마, 요즘 몸 상태는 어때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러자 수진이 비꼬듯 말했다. 지난주 전화했는데 누군지 묻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반박했죠. 그날은 전화음이 잘 안 들렸어.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시작하더라. 도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자. 엄마를 위해 하는 거잖아. 너무 힘드시잖아, 혼자 사는 게. 나이도 있으시고. 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아주 오래전 엄마를 데려가던 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나는 30살이었고 남편과 함께 낡은 자동차를 타고 시골 국립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던 길이었어요. 그때 엄마는 뇌졸중을 겪은 후 거의 말을 못했고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간호도 할 수 없고 돈도 없었기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기억나요. 그날의 벽과 바닥, 희미한 소독약 냄새, 무표정한 간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어머니의 눈빛. 아무 말도 없이 두려움과 체념만 담긴 그 눈빛을. 그녀는 3달 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외로움에. 그 죄책감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돈으로 다짐을 지켰어요. 어떤 노인도 그렇게 버려져선 안 된다는 나의 서약을. 나는 그 모든 돈을 쏟아부어 민간 양로원 네트워크를 설립했어요.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간다운 마지막을 위한 공간. 이름도 황금의 나날들이라고 지었죠. 어머니를 위한 추모이자 더 나은 노년의 가능성을 위한 상징으로. 도지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단지 엄마가 뭔가 조그마한 걸 운영하신다고만 생각했죠. 실제로는 내가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고 모든 것을 익명으로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했어요. 직원들조차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끔. 도지는 그저 내가 집세 걱정 없이 살아가는 여유 있는 노년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접어들 때 나는 어렴풋이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곧 우리는 도착했어요. 높고 단정한 대문, 세련된 간판, 그리고 내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 황금빛 단풍잎. 그것은 분명히 내가 세운 그곳이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공간, 내 가슴으로 지켜온 철학. 그들이 나를 이곳에 데려오다니. 나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야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도진이 묻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 어느 하나를 골라낼 수 없었어요.
눈앞에는 정성껏 꾸며진 화단, 햇살이 쏟아지는 창, 깔끔하게 포장된 산책로가 보였고, 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정과 철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나의 감옥이 되려 하고 있었죠. 도지는 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엄마. 전문가들이 당신을 잘 보살필 거예요. 수지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낳고 길러온 내 자식과 며느리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거리감으로만 가득한 타인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선심 쓰듯 내 삶을 정리해버렸고, 나를 위한 배려라는 이름 아래 나를 제거했어요. 우리 이제 가볼게요. 도지는 말했고,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차라도 한잔 안 하고?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지금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아무 포옹도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어요.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내 과거와의 마지막 작별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입구에 서 있었다. 내 낡은 여행 가방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처음 보는 간호사가 서 있었는데 흰색 유니폼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어르신 맞으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따뜻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새로운 입주자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말에 담긴 의미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아,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새로 오시는 분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지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 분명히 아시기로 했어요. 서재현 원장님이요. 그 순간 홀 안쪽에서 키 크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바로 서재현 원장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화상으로만 회의를 했기에 그는 내가 어떤 얼굴인지 몰랐을 거예요. 김도진 씨, 이수진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님이신가요? 그는 도진과 악수를 나누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김은정 어르신입니다. 서 원장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은정 어르신. 이곳 황금의 나날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가지고 있었고 눈빛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에게 나는 그저 또 다른 슬픈 사연을 지닌 입주자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모든 게 준비돼 있어요. 도진이 다시 말하며 마지막 결정을 통보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그가 건넨 말은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깊은 각성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여기가 당신의 새 집이에요. 전문가들이 당신을 돌봐줄 거예요. 수지는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덧붙였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 오래된 아파트보다 훨씬 좋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둘을 바라보았죠. 이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줄도 모르고 가장 완벽하게 포장된 형태의 배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곧 떠났고 나는 홀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어요. 서 원장이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김은정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짐을 놓고 나중에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는 길,
나는 절뚝이며 걸었어요. 의도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약간은 움츠러든 자세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나는 아직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복도는 넓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벽에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화분마다 싱싱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청결함과 함께 은은한 베이킹 향이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병원 냄새, 소독약 냄새가 아닌 집의 향기. 그렇게 나는 직접 설계한 방에 도착했어요. 212호. 방은 아담했지만 아늑했고 침대는 최고급 매트리스, 창계는 작은 테이블, 벽에는 TV, 욕실도 안전 손잡이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내가 매 도면을 승인하며 세심히 조정했던 그 방이었어요. 그 안에 나는 이제 입주자 신분으로 서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서류는 이따 정리하러 다시 올게요. 서 원장은 정중히 인사하고 문을 닫았고 나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어요. 눈앞에는 소나무 숲과 작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마음 한편은 얼어붙은 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로 뭉쳐져 무감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죠. 나는 침대에 잠시 앉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서랍과 옷장을 열어보고 침구의 질감도 손끝으로 느껴보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느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이 천국이 지금은 나를 가두는 가장 정교한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재현 원장은 약속대로 나를 다시 찾아와 서류 작성을 위해 자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천천히, 약간은 주춤거리는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마치 혼란스럽고 낯선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처럼 보이길 원했죠. 우리는 1층에 있는 넓고 밝은 사무실에 도착했고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문서 몇 장과 볼펜이 놓여 있었고 서 원장은 정중히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는 메모지 위에 뭔가를 적으며 내게 물었어요. 아드님 말씀으로는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가끔 조금 덤벙대긴 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에게 나는 아직도 버려진 어르신이었어요. 연민의 대상, 현실의 희생자. 그러나 그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었고 나는 그 그림자 뒤에 숨어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자 했어요.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원장님, 이 요양원의 운영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입주하게 되었으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법무팀에 요청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에 만족하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내 안의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얼어붙은 듯한 냉정함이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 안에서 나는 무대 뒤의 감독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숲속의 길은 고요하고 공기가 맑았으며 가끔씩 다른 입주자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인사했고 어떤 노부부는 여기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왔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처음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편안하니까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되새겼어요. 이곳이 정말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배신의 상처가 아물 날이 올까? 점심 무렵 약속했던 서류가 내 손에 도착했어요. 서 원장이 손수 들고 와서 내게 조용히 건넸고 나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골든 에이지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목록. 거기에는 내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은정, 지분 90%.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그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고 그 다음 순간 눈이 커졌어요. 김은정 어르신, 이게 정말...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떨렸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원장님, 제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지금 우리 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서 원장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혼란과 경악, 그리고 점차 확신으로 바뀌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어요. 그는 이제 내가 단순한 입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동안 자신이 소통해온 익명의 경영자가 지금 눈앞에 앉아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낼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서재현 원장은 여전히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자리에 깊이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다. 김도진, 내 아들이에요. 그가 당신에게 나를 이곳에 입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겠죠.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흐려졌다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서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나는 담담하게, 감정 없이 계속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나를 이곳에 가두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죠. 그가 원하는 건 단지 내 인생에서 나를 치워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무리했어요. 이제 알겠죠, 서 원장님. 나는 이 요양원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단지 입주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이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서 원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왔군요. 당신의 아들이 어머니를 이곳에 유배시키는 걸. 제가 거기에 협조한 셈이 되었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몰랐어요.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시설이 정말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과 직원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의 표정에 안도와 동시에 분노가 스쳐갔어요.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인터넷과 보안된 전화기, 그리고 당신의 사무실이 필요해요. 오늘 당장.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는 그의 노트북과 전화기를 받아 들었어요. 나는 그 앞에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오랜만에 나의 본래 자리, 이 조직의 최고 경영자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나는 보안메일 시스템에 접속해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법무 책임자 박재영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는 나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던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사장님,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나는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고 말했다. 큰일이야, 박 변호사. 내 아들이 날 속였어. 그리고 내 재산에 손을 대려 했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해.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그는 침묵 속에서 듣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지시든 따르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에서 김도진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대출을 위해 내가 제공한 연대보증을 즉시 해지하고 은행을 통해 잔여금 전액을 상환 요구하라고 말했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드님 부부는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들은 내 삶의 전부였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려 했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그들도 알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평온이 감돌았다. 이 모든 조치를 취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조종관을 다시 손에 쥔 사람이었고 내 손으로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된 여성이었다. 서재현 원장은 조용히 내 앞에 물 한 잔을 놓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시군요, 김 사장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나는 수차례 메일을 보내고 모든 문서를 정리한 뒤 서재현 원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무겁고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새벽까지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요양원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직원들과 몇몇 입주자들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에겐 나는 여전히 새로 들어온 어르신이었고 나는 그 시선이 오히려 위안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위험 요소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 자신만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재산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전 10시쯤 서재현 원장의 휴대전화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는 김도진의 이름이 떠 있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정지됐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폰을 내려놓았어요. 불과 몇 분 후 이번엔 이수진의 이름이 떴고 그녀는 더 격앙된 문자를 보냈어요. 김 사장님, 은행에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결제가 안 돼요. 도진 회의 가야 하는데 택시비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어요. 그렇게 쉽게 구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신들이 벌인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불편만을 원망하는 그 얄팍함이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정오쯤 박재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김도진 씨 명의의 모든 계좌 동결되었고 연대보증 해지 및 주택대출의 즉시 상환 통보가 은행 측에서 발송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박 변호사. 이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시간이에요. 오후가 지나갈수록 전화와 메시지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원망과 분노, 애원과 협박이 번갈아가며 도착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내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혼자서도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조차 잘 모르는 노인이었겠죠.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집 앞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고 김도진과 이수진은 드디어 진실을 마주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카드들이 왜 막혔는지, 은행에서 왜 갑자기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지, 그 모든 상황이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김은정. 그날 오후 도진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하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이번엔 그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원장실로 직접 연락을 해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고 서재현 원장은 조용히 내게 찾아와 말했다. 김 사장님, 그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면담을 원하십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단, 녹음 장치는 미리 켜두세요. 모든 대화를 기록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확인했어요. 잔잔한 주름, 단단한 눈빛. 나는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미 안에 앉아 있었다. 도진은 창백한 얼굴로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수진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있었다. 내가 방 안에 들어서자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딴 식으로 복수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떨렸고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어요. 앉아요, 수진 씨. 큰 소리 지르지 말고요. 여긴 내 공간이에요. 도진이 그녀의 손을 붙잡아 다시 앉히며 중얼거렸어요. 진정해, 수진아.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왜냐고? 너희는 내 생일날 나를 이곳에 유배시키듯 데려와 놓고 그걸 배려라고 불렀어.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나를 문제로, 짐으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을 쌓고 날 속였어. 이게 다 너희가 선택한 일이야. 나는 단지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수진은 혀를 차며 말했다.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오버하세요? 겨우 낡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마주 앉은 책상 위에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밀었어요. 그 아파트 말고도 이 요양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황금의 나날들, 시설이 내 소유라는 건 알고 있었니? 이 시설은 그냥 양로원이 아니야. 나는 그 설립자고 대주주야. 너희가 날 가둬놓으려 했던 이곳,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순간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얼어붙었어요. 도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그때 조용히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재현 원장이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정 사장님은 우리 법인의 주요 설립자이시며 이 공간의 모든 운영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진은 고개를 숙였고 손끝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돈이 좀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항상 그럴 줄만 알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결국 눈물을 삼키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수지는 아직도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늦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인 행동이었고 그 결과는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야. 너희가 살던 집은 한 달 내로 비워야 해. 은행에서 전액 상환을 요구할 거고 내가 보증했던 모든 계약은 파기됐어.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사업에서, 나의 삶에서 너희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였어요. 당신 진짜로 우리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는 끝내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단,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됐을 때만.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내 다리는 무겁게 느껴졌고 심장은 고요하게 뛰고 있었어요.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이제서야 진짜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나는 그날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스스로 놓아주는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응징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회의실을 나선 나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도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진한 허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재현 원장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말했다. 김 사장님, 당신은 옳은 결정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선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나는 내 아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예요. 그는 내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대화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숲과 호수, 고요한 산책로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나의 삶 또한 그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김도진과 이수진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엔 화가 난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고 다음엔 눈물 어린 음성 메시지와 탄원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단 한 통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에게 가한 침묵과 무시, 그리고 거짓이 내 귀와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같은 침묵으로 답할 차례였어요. 그들은 내 친척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촌에게까지 연락해 나를 압박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감금당했다고 믿었고 내게 전화를 걸어와 따지듯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정말 너야? 나는 그들에게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진실을 설명했고 그 결과 일부는 떠났고 일부는 침묵했고 나와 남은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든 이 요양원이 여전히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서재현 원장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했고 직원들은 입주자들을 가족처럼 돌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이 요양원 입구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고 그녀는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도진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발. 그녀의 화장이 번진 얼굴, 떨리는 손끝, 허물어진 자세를 나는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도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 감정조차 멀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요, 수진 씨. 그렇게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용서를 받을 때까진 못 일어나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되돌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도 당신처럼 새롭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해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내 옷자락을 조용히 떼어내고 등 돌려 입구로 향했어요.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작게 울렸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놓는 법을 배웠어요. 억지로 안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한 달 후 그들은 결국 집을 떠났고 시 외곽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도진은 직장을 잃었고 그에 대한 신용평가도 떨어졌어요. 이수진은 과거의 화려함을 잊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에 지쳐 있었고 나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결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봤어요.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바닥,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남긴 단 하나의 구명줄이 존재했으니까요. 나는 내 예전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도진과 수진이 떠난 후 그곳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거실 한복판에 잠시 멈춰서서 오래된 책장과 낡은 소파를 바라보았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계절을 보냈고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고 아들의 어린 시절을 지켜봤던 그 모든 기억들이 벽과 바닥, 가구 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기억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나는 그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매각 대금 일부는 도진의 이름으로 지정된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어요. 단, 조건을 걸었어요. 그는 그 돈에 당장 접근할 수 없고 최소 5년 후 정규직 직장에 다니며 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만 개설된 계좌를 열 수 있게 했어요. 나는 돈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손에 들린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어미의 마지막 방식이었죠. 그 후 나는 조용히 떠났어요. 더 이상 소음과 추억이 얽힌 도심이 아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해안 마을로 향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고 파도 소리가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곳. 나는 그곳에 단층짜리 작은 집을 샀고 앞마당엔 라벤더와 장미를 심었어요. 넓은 베란다에는 오래된 흔들 의자를 놓고 매일 해질 무렵 그 위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처음으로 붓을 들고 물빛과 하늘의 색을 마음대로 섞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들은 그리 잘 그려진 작품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흔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도구였어요. 나는 뉴스도 끊었고
누구의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평화를 스스로 허락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새해가 지났어요. 나는 그곳의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고 옆집에 사는 노부부와는 매주 차를 마시며 책과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때론 웃고 때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고 내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무거운 감정들도 차츰 모래처럼 흩어져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78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나는 그날도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그리고 있었고 석양은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낮은 목소리가 정원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엄마, 나는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낯익은 실루엣이 나무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김도진, 내 아들이었어요. 그는 혼자였고 손에는 들꽃으로 묶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온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었고 그 안에 담긴 작은 꽃들은 내가 어릴 적 좋아했던 들국화와 수레국화, 종꽃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도진아.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엇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직원으로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일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느끼고 살아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는 멈칫하며 고백했어요. 수진이랑은 이혼했어요. 그녀는 끝까지 예전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난 이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고 그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용서했단다, 아들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품 안에서 나는 오래된 시간들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가끔 여기 와도 돼요? 그가 물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그는 다음 날 돌아갔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흩날리는 바람 속에 마음을 실었어요. 내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는 나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두 발로 이 모든 여정을 지나왔고 상처를 안고도 일어났어요. 나는 승리했어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